안녕하십니까.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잠시 파일이 끊겨가지고 다시 연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하시다가 4년 동안 좀 쉬셨다가 4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과거의 미국의 이제 흔적 역사를 보면 과거에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 8명, 또 임기 중에 사임했던 대통령이 1명, 그래서 총 9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 또는 사임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의 유고에 따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었고 곧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게 아니라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있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 생활을 8년 하고 그 뒤로 4년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에 돼서 지금 약 3년 정도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케이스냐? 1953년 초부터 1961년 초까지 공화당으로 8년 동안 제 34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요. 그 시절에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분이 리처드 닉슨입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닉슨은 부통령 생활 8년 끝내고 1960년에 존 F 케네디와 대통령 선거에서 겨루게 되는데요. 존 F 케네디가 제3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바람에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그로부터 8년 후인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리처드 닉슨이 제3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처럼 리처드 닉슨처럼 그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부통령을 했던 리처드 닉슨이 그 뒤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시절은 그냥 쉬고 있다가 부통령을 마친 1960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1968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제37대 미국 대통령이 됐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제44대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8년 동안 부통령을 하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쉬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퇴임을 하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과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이 비슷한 케이스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통령을 끝내자마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곧바로 대통령을 했던 케이스가 미국 역대 딱 2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부통령 임기를 끝내자마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바로 대통령을 했던 분이 누굴까요? 그 중간에 쉰 기간이 없었던 거죠. 37대 리처드 닉슨이나 46대 조 바이든처럼 중간에 쉬었던 기간 없이 부통령 끝내자마자 바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딱 2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바로 마틴 벤 뷰런입니다. 그분이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직을 이제 퇴임하고 또 부통령이었던 마틴 벤 뷰런도 부통령직을 마치자마자 마틴 벤 뷰런이 바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부통령 끝내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분이 바로 제8대 대통령 마틴 밴 뷰런입니다. 그분이 8대 대통령을 시작한 게 1837년입년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152년이 지난 1989년에 제41대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풀네임으로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분이 마틴 밴 뷰런 8대 대통령 이후 152년 만에 부통령을 끝내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즉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8년 동안 부통령을 했었고 1989년 1월에 로널드 레이건 40대 대통령이 퇴임하고 곧바로 그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곧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8대 대통령 마틴 밴 뷰런이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부통령직을 끝내자마자 곧바로 쉼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딱 두 명입니다. 8대 대통령 마틴 밴 뷰런,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즉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부통령 끝내고 나서 일정 기간 좀 텀을 두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케이스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8년 동안 부통령을 하다가 그 이후에 트럼프 제45대 대통령 시절 4년 동안이 있었고 그 뒤로 조 바이든이 이제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된 케이스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 헌정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면 와스프라는 그 요건이 대부분 충족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와스프, WASP가 뭘까요? WASP.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W는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백인이란 뜻입니다. 흑인이 아니라 백인. 그 다음에 AS가 뭘까요? AS는 앵글로 섹슨족이란 뜻입니다. 즉 잉글랜드, 영국 출신이란 뜻입니다. 미국의 시작이 영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이 미국의 시작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이란 뜻입니다. AS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의 대부분은 WASP, 즉 와스프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W는 화이트, 백인, AS는 앵글로 섹슨족,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부분의 경우와 달리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그 백인이라는 공통점만 있었지 개신교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 계열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두 분 다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영국, 잉글랜드와 서로 감정이 안 좋은 그러한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존 F 케네디나 조 바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나 조 바이든이든 다 공통적으로 카톨릭 신도입니다. 개신교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신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존 F 케네디, 조 바이든은 백인이긴 하지만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앵글로 섹슨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이고 또 개신교도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 신자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분이 현재 미국 대통령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까 제가 처음 소개드렸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저 로스앤젤레스의 옥시덴탈 칼리지에서 2년 공부하다가 그 뒤로 그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국제관계학 또는 정치학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거 정치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리고 나서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세계 최고 대학 1636년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에서 로스쿨 3년 과정 JD 과정을 밟았습니다. JD 과정. 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겨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고, 로스쿨 3년을 졸업하면 법무 석사 학위를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들어가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3년을 마치면 법학 석사학위, 법무 석사학위를 줍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하고 일본은 다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로스쿨 3년 그 JD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로스쿨 3년 JD 과정을 밟게 되면 법무 박사학위를 줍니다. 법무 박사학위.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죠. 우리나라 로스쿨은 3년 그걸 나오면 법무 석사인데,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의 로스쿨 3년제 그걸 나오게 되면 법무 박사 학위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옥시덴탈 칼리지 2년 다녔고, 그 다음에 뉴욕의 그 컬럼비아 대학에 편입해서 국제관계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가서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JD 과정 3년을 마치고 법무 박사가 됐습니다. 법무 박사가.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박사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했었는데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과 로스쿨 제도의 학위가 다르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학력을 보면 먼저 그분의 그 출신지는 아까 제가 델라웨어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델라웨어주는 아니고 그 근처에 펜실베이니아 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기에서 병원에서 출생을 하셨는데요. 펜실베이니아 주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필라델피아, 또 피츠버그 이런 게 있는데요. 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미국 독립선언이 이루어졌죠.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데가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고, 또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뉴욕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보스턴에서 학벌 자랑하지 말고 필라델피아에서 가문 자랑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뉴욕은 세계 경제 중심이니까 돈이 풍부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스턴은 세계 최고의 대학인 에일 대학교, 하버드, MIT 공대 이런 게 있으니까 학벌 자랑하지 마라라는 거고,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됐던 그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는 뿌리 깊은 가문들이 많아서 가문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은 출생 지역은 펜실베이니아 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치 활동을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을 6번이나 했던 지역이 바로 워싱턴 DC 바로 북쪽에 있는 델라웨어 주입니다. 델라웨어 주.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학력은 대학교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델라웨어 대학에서 사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그 시라큐스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인상 자체가 온화하신 편이죠. 특히나 전임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하고 매우 대조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생이고 조 바이든은 그보다 4년 연장자이신 1942년 11월 20일 생이신데요. 성격이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나 보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전, 즉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내년에 두 분이 다시 이제 리턴 매치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 바이든은 내년에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로 또 내년에 재선을 도전하니까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온화한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1942년생이니까 올해 11월 20일이 되면 만 나이로 딱 81세가 됩니다. 올해 11월 20일 만 나이로 81세가 되고 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는 1951년생이니까 올해 현재 만 72세이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부인께서 9살 연하이신데요. 자, 그분들 이제 그 결혼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시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가정적인 분인지를 또 여실히 엿볼 수 있는 그 사례, 그 히스토리 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정치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1942년에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만 29세가 됐던 시점, 그러니까 만 30세를 불과한 며칠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 4년마다 치르는데요. 11월에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에 화요일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하고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제가 수개월 전에 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그것도 11월 달에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에 하는지에 관해서 그 이유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수개월 전에 말씀드려서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대통령 선거든 연방 상원 의원 선거든 또 연방 하원 의원 선거든 간에 그 11월에 첫째 월요일이 끼어 있는 주에 화요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1972년도 11월 그 첫째 주 그 무렵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은 1942년 11월 20일 생이다 보니까 만 나이로 만 30세를 불과 한 2주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딱 2주만 되면은 만 30세가 되는데 2주가 아직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으로는 29세였던 시점입니다. 그게 1972년 11월 초순인데요. 그때 조 바이든께서 만 29세의 나이로 미국 헌정사상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것도 델라웨어 주에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워싱턴 DC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델라웨어 주에서 미 합중국의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데요. 역대 미국 헌정 역사상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인 만 29세의 나이에 만 30세를 불과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게 1972년 11월 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호사다마라고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 사고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당시에 조 바이든 그 당시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 현재는 46대 미국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이 연방 상원 의원에 초선이 될 때, 처음 당선이 될 때 그 델라웨어주에는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조 바이든께서는 민주당으로 초선으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는 그 시기에 그때
경쟁을 했던 경쟁자가 공화당의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제37대 미국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에 가까운 측근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의 굉장히 그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그 당시에 리처드 닉슨 제37대 대통령. 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관해서도 최근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 임기 중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했던 분입니다. 1968년에 당선돼서 69년 1월부터 73년 1월까지 대통령 임기 4년을 했고 72년도에 재선에 성공해서 73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했는 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인 1974년 8월 9일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미국 헌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사임했던 대통령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자, 이 닉슨 대통령이 그러게 이제 사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72년 당시에는 72년 그 11월 그 당시에는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 재선에 이제 당선이 된 재선에 성공한 그 시점입니다. 재선에 성공했던 72년 11월 초 그때 바로 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만 29세의 나이로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때 경쟁했던 분이 델라웨어주의 현직 연방 상원 의원으로 공화당 소속이었는데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에 당선된 그분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 의원은 그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과 같은 정파였으니까요. 정당이었으니까 또 보호를 받는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의 아성을 깰 인물로 민주당의 적임자를 이제 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인물, 참신한 인물이 거기에 이제 입후보를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큰 기대는 안 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리처드 닉슨 현직 대통령의 측근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있는 델라웨어주의 조 바이든이 이제 출마했을 경우에 현직 상원 의원, 현직 연방 상원 의원이라는 그 프리미엄을 깨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 후보자는 결국은 예상을 뒤엎고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선입니다.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 의원 초선으로 1972년 11월 초에 당선이 되는데 역대 5번째로 젊은 연방 상원 의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뻤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각 주마다 하원도 있고 상원도 있고 또 연방에도 하원도 있고 상원도 있는데요. 연방 하원 의원은 각 주 50개 주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는 한 50 몇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 알래스카 주나 뭐 다른 작은 주는 뭐 한두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50개 주에서 뽑힌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435명이고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 하원 의원 TO가 3명입니다. 그래서 50개 주 435명에 워싱턴 DC 3명 합하면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438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에 반해서 연방 상원 의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50개 주니까 총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있고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6년. 그리고 그 연방 상원 의원 100명의 임기가 한꺼번에 6년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3분의 1 단위로 2년 간격으로 연방 상원 임기가 돌아옵니다. 즉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이 3분의 1씩 해가지고 뭐 이번에는
한 33명의 연방상원의원 임기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뽑는 거고, 또 2년 후에 나머지 또 B그룹에 해당되는 상원의원 한 33명이 또 임기가 돌아오면 그 33명 다시 뽑고, 또 2년 후에는 C그룹에 해당이 되는 34명의 연방상원의원 임기 돌아오면 그 사람들 다시 뽑고, 이런 식으로 2년 간격으로 연방상원의원 100명의 3분의 1씩 임기가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연방상원 의원들은 임기가 6년인 거죠. 6년. 그래서 연방상원 의원은 임기도 6년이고, 그 다음에 숫자도 각 주마다 2명씩 50개 주 총 1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희소 가치. 그에 반해서 연방 하원 의원은 총 438명이고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니까 희소 가치 이런 게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상원 의원은 하원 의원에 비해서 훨씬 위상이 높은 거고 권위도 높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합중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다 하면은 굉장히 해외 개발도상국 이런 데 가면은 거의 국가 수반, 국가 정상급의 애우를 받는 뭐 그러한 좀 관행이 있습니다. 여하튼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그 당시 72년도니까 지금부터 5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51년 전인 1972년 11월 초에 역대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 사자성어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인데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또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고 너무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지 마라. 이게 일희일비하지 마라라는 의미, 같은 맥락에서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1월 초에 당선된 때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남짓, 한 5주 정도 있는 상황에서 5주 정도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됩니다. 5주 정도 후 언제냐? 1972년 12월 18일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1972년 12월 18일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그 당시 조 바이든 연방 상원 의원 당선자의 부인하고 자녀가 2남 1녀가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자녀 2남 1녀가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크리스마스 쇼핑에 나섰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인하고 13개월밖에 안 된 그 딸은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1972년 12월 18일에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만 2세 또 만 3세 이 두 아들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연방상원의원 당선자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겠죠. 당연히 가족을 잃은 슬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인과 생후 13개월밖에 안 된 딸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연방상원의원 당선자이신 조 바이든께서는 충격이 너무 커서 이 상원의원도 필요 없다, 엄청나게 시리에 빠지고 충격, 멘붕이 온 거죠. 그런 상황이었었고, 아들 둘이, 한 사람은 1969년생 장남, 또 한 사람은 1970년생 차남이었습니다. 그 둘이가 중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부인하고 딸이 돌아가신 것은 뭐 이미 돌아가신 거고, 살아있는 아들 둘이라도 69년생이니까 만 3세, 또 70년생이니까 만 2세, 그 각각 장남과 차남 중상을 입은 그 두 아들이라도 살려내야겠다라는 일념하에 병원에서 이제 급진히 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은 이듬해 1973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취임할 때도 자는 게 이제 정치 아무 필요 없다, 권력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숨이 소중한데
부인하고 생후 13개월밖에 안 된 딸이 돌아가셔 버리고 3살짜리 아들, 2살짜리 아들 둘이가 이제 중상을 입고 있으니까 그 고통은 그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원의원 취임도 싫다 이렇게 했었는데 주위 분들이 이제 위로, 격려, 응원의 그런 말씀들을 다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고통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우리 나라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기, 응원, 격려 속에서 아들 둘이 중상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연방 상원의원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 그래 가지고 그로부터 연방 상원의원 임기가 6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연방 상원의원을 그 델라웨어주에서 6번을 합니다. 그러면 임년이 6년이고 6선을 했으니까 66에 36년 동안 연방 상원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현재 제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래서 임기가 1973년에 시작해서 36년 동안 했으니까 언제까지 했을까요? 36년이면 2009년입니다. 2009년 1월 초까지 1973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6년 동안 델라웨어주의 연방상원의원 총 6선 의원입니다. 6번 선출된 6선 의원. 그런데 그 2009년까지 하시다가 그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바로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바로 부통령을 8년을 하셨었고, 그리고 부통령 임기가 끝난 2017년 1월 초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공화당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4년 동안의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시고 지금 2021년 1월에 임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으로 임기가 약 2년 6개월 됐죠. 2021년 1월부터 현재 2023년 7월이니까 딱 2년 6개월 됐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2년 6개월 정도 임기를 수행하셨고요. 이제 내년 11월 달에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36년 동안 연방 상원의원 하다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8년 하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을 이제 하신 지 2년 6개월이 되신 시점인데요. 자, 이분이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 51년 전인 1972년 12월 18일 그 사고에서 두 아들이 중상을 입으니까 두 아들을 극진히 케어하기 위해서, 간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연방상원의원은 워싱턴 DC에 그 국회의사당으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택은 어디냐? 태어난 곳은 조 바이든께서 아까 말씀드린 펜실베이니아주이지만 젊었을 때부터 델라웨어 대학의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워싱턴 DC에서 시라큐스 대학의 법무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태어나신 곳은 펜실베이니아 주이지만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은 젊었을 때부터 델라웨어 주인 거죠. 그 델라웨어 주 뉴캐슬 카운티의 윌밍턴 시인데요. 자, 그곳에 아이들이 있고 두 자녀 중상을 입은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거기에 있고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지하철 타고 자, 열차죠, 열차. 우리 열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울하고 저기 거기 대전, 서울하고 대전 정도 거리 될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천안 거리가 한 110km 정도, 서울 대전이 약 한 150km 될 것 같은데요. 서울하고 한 대전 정도 그 거리, 즉 워싱턴 DC하고 윌밍턴 시의 거리가 그 정도로 열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를 무려 36년 동안 열차로 출퇴근을 하셨답니다. 열차로.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반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이분은 술을 전혀 안 하시는 술을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술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형이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 걸려서 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도 술을 끊어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랐던 조 바이든은 그래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되겠다고 작심하고 술을 안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러한 역사를 갖고 계신 분인데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생활하다 보면 뭐 야근을 하고 그러면 워싱턴 DC에서 호텔에 투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연방 상원의원 생활하던 36년 내내 한 번도 외박을 하지 않고 열차를 타고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에 있는 윌밍턴시까지 열차로 1시간 반 정도, 왕복 3시간, 편도 1시간 반을 열차로 36년 그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을 그렇게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정적인 분이고요. 또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부통령 시절에 그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법원에서 이렇게 AB 배심원에 선정됐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B 배심원에. 자, 배심원 제도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배심원 제도는 모든 사건에 다 배심원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선택적으로 형사 사건의 일부 사건에 대해서 배심원 제도가 대입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을 했을 경우 판사가 그것에 구속이 안 됩니다. 배심원들이 유죄다 또는 무죄라고 결정했을 때 판사는 그걸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즉 배심원이 유죄로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판사는 무죄로 할 수 있고 반대로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결했다 할지라도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있어서 배심원 제도는 판사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만 할 뿐이지 그것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기본적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이 판사를 구속을 합니다. 배심원들이 유죄로 결정했으면 판사는 그것에 따라서 형량, 징역 몇 년에 처할지 형량만 정합니다. 배심원이 유무죄 판단하면 판사는 그것에 구속돼서 유죄 판결하면은 판사는 그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할지 8년으로 할지 형량만 정하고 반면에 배심원이 무죄로 하면은 그 범인은 무죄가 되니까 석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피고인은 석방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심원 제도와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자, 그래서 배심원은 그야말로 사회 일반인, 상식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심 원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유무죄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판결. 그래서 그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그런 건데요. 그 배심원은 일단 AB 배심원이라고 해서 원래 정해진 배심원의 한 3배 정도를 이렇게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은 AB 배심원에 선정됐으니까 그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두해가지고 한 2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최종적으로 이제 재판을 한두 시간 앞두고 최종 배심원을 확정 발표하면 그 중에 3배수로 뽑았으니까 배심원 선정된 사람은 거기에 이제 남아서 판결에 참여하고 선정 안 된 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뭐 그러한 게 미국의 배심원 제도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부통령 시절에 즉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하시던 시절입니다. 그때 AB 배심원에 선정됐다라는 통보를 받고 델라웨어주 뉴캐슬 법원에 출두를 했습니다. 출석을. 그런데 한 2-3시간 기다렸는데 비서들과 함께 2-3시간 기다렸는데 최종 배심원에는 선정이 안 됐다 해서 이제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미국의 배심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 안전을 다루는
소방관,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국가 방위 업무를 하는 군인, 이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다 배심원에 선정됐다고 통보되면 가야 됩니다. 자, 의사,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국민의 이제 재산과 안전을 다루는 소방관, 경찰,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다루는 군인,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배심원에 선정이 안 되는데 그 외 직종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배심원에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통령 시절에 조 바이든 부통령께서는 그 통보를 받고 이제 출석하실 정도로 준법 정신이 투철했다, 이런 의미인 거고요. 이제 속된 말로 어떤 나라들은 그 준법 정신이 없는 그런 데는 고위직들이면 나 빼달라 해가지고 그냥 안 갈 수도 있었지 않냐. 그런데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그 부통령, 현직 부통령께서는 그렇게 가셨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러게 그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그러게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지고 77년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와 1977년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1951년생,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1942년생,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영부인보다 9살 연상이신데요. 1977년에 재혼을 하셨으니까 전 부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 대상자인 현재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1970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1970년에 51년생인데 1970년에 결혼을 하셨다는 것은 만 19세 때 결혼을 하셨다는 거죠. 만 19세인 1970년에 그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의 사업가와 결혼을 합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혼하기 전 시점이죠. 19살의 질 바이든이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는데 4년 만인 1974년에 별거에 들어가고 이듬해인 1975년에 이혼을 하고,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후인 1977년에 조 바이든을 미팅을 통해서 만나서 1977년에 재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77년에 재혼하실 때 전 부인과는 사별을 하신 거고, 질 바이든 영부인은 이제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에서 그러게 양쪽 다 재혼을 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1977년 재혼하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81년에 현재의 그 딸을 출산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따님은 사회복지사이신데 81년생이니까 지금 만 나이로는 42세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11년 전인가 외과 의사와 결혼하셨는데 지금 아직은 아이는 출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